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면서 영국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영국인 페니 그랜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재택근무자로 일하고 있어 영국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국인 친구들은 어차피 아버지 회사라 눈치도 덜 보일 텐데 런던에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미디어에서만 보여지는 런던의 모습만 보니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실제 런던은 너무 사람이 북적이고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고역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런던보다는 날씨가 덜 변덕스러운 데다가 제가 사는 북한산 근처는 자연경관도 좋고 공기가 맑아 살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조금 다른 이유인데요. 바로 저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의 외도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임에도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담배를 피우게 된 것이죠. 저는 무려 만 13살 때부터 피우기 시작했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피우면서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이혼하고도 일 때문에 무척 바빴기 때문에 저한테 크게 신경 쓰지 못했지만 학교 선생님의 부름으로 상담하게 된 후에야 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죠. 저는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재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아버지도 저를 위해 신경을 써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저도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빨리 이 나쁜 것들을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고 나온 만 17세 무렵 저는 예전과 다르게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게 되고 자꾸 가래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복용했습니다. 곧 졸업을 앞둔 시기였고 그동안 엉망으로 생활하느라 학업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서 1분 1초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던 저는 잠시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굳었던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벤치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어서 그 냄새가 저한테까지 퍼졌습니다. 저도 끊고 나니까 알게 된 건데 담배 냄새가 생각보다 지독하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자리를 피하려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스쳐 지나간 순간 다리가 힘이 탁 풀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시가를 물고 있던 남자는 깜짝 놀란 얼굴로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너무 숨을 쉬기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울먹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 없었던 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기절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호흡기를 달아준 후에야 간신히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과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은 제가 COPD라 불리는 만성폐쇄성 폐 질환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COPD는 장기간에 걸친 호흡기 자극 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데 기도가 좁아지고 폐포가 막히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도 폐 기능이 약한 데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제가 최근 기침이나 가래가 심해진 것도 COPD의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COPD는 만성질환이라 한 번 생기면 고치기가 힘든 병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체내 산소 공급 부족 때문에 온갖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조금만 오래 걷거나 계단이 많은 곳을 오르내리면 바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격한 운동은커녕 배드민턴같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운동조차 힘들었죠.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기침과 가래가 심해졌으며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꼭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몸 상태 때문에 제 시기에 졸업하지 못했고 만 20살이 되고 나서야 대학에 갔죠. 하지만 대학에 가서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합병증으로 수면무호흡증, 폐고혈압 같은 병도 얻게 되었죠. 조금이라도 상태를 완화시키려고 병원에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온갖 영국 병원은 물론이고 호주, 미국, 독일 등 해외 병원에까지 가서 치료받았지만 크게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딸 때문이라면서 자책했습니다. 어머니의 외도 장면을 보고 충격받은 제가 잘못된 길로 빠져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어머니 대신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온갖 신경을 써주고 조건부 상속으로 25살이 되면 쓸 수 있는 재산까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속녀가 된 저를 부러워했지만 돈은 상속하기 전부터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외할머니만큼 재산이 많진 않지만 부유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 있어도 병을 못 고친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도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너무 우울한 날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몸 상태가 괜찮았던 저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조금 먼 곳까지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며 만류했지만 자만한 저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거리에서 또다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버렸고, 하필 인도가 아닌 도로 쪽으로 쓰러져 버린 저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했지만 몸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싶은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달려와 저를 안고 뛰었습니다. 급하게 뛴 남자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지만 그가 쿠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팔꿈치와 무릎을 좀 다친 듯 했습니다. 무척 놀란 저는 괜찮으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호흡곤란 때문에 헐떡이기만 할 뿐 말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빨리 호흡기를 꺼내야 하는데라는 생각뿐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남자가 실례할게요라는 말과 함께 제 가방에 손을 대더니 익숙한 손길로 산소호흡기를 빼내더군요. 그는 제 입에 호흡기를 가져다 댔습니다.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고 드디어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해지자 그에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대뜸 저에게 혹시 COPD냐고 묻더군요. 저는 맞다고 대답하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떤 개념 없는 운전자가 차창을 열고 흡연하는 걸 보고 쯧쯧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앞을 걷고 있던 제가 헉헉거리는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 뒤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혹시나 하는 추측으로 가방 안을 살펴보니 산소호흡기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COPD 환자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자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나온 병원에 한번 들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면 명함에 적혀있는 주소는 영국이 아니었거든요. 영어로 서울이라고 적힌 걸 보면 한국에 있는 서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병원 하나 가자고 한국까지 오라니. 제가 어떻게 한국 병원을 방문하겠느냐고 반문하자 그는 태연한 말투로 이런 가방을 들 정도로 부자면 해외는 밥 먹듯이 드나들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백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캘리백으로 하나로만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캘리백도 아무나 막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르메스의 실적이 있어야 가능했고 저처럼 프리오더 방식의 주문 제작 가방은 VIP들만 한정되었죠. 눈썰미가 좋은 의사는 제 가방을 보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바로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는 웬만한 영국 병원보다 나을 거라며 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해준 게 감사하다며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사례는 됐고 꼭 병원에 오라는 말만 누누이 강조하며 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비행기까지 타고 오라는 그의 제안이 어이없었으나 나중에는 대체 얼마나 자신감 있길래 저렇게 배짱 있나 싶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한국 의사가 말한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그가 일한다는 한국의 대형 병원에 온 저는 저를 구해준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반겼고 저에게 당장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폐활량을 측정하고 평소 생활할 때 호흡곤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며 그 외 합병증을 앓고 있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CT 검사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듯 검사 시간이 길었지만 오히려 그만큼 자세히 환자의 병에 대해 체크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검사를 끝낸 후 의사는 혹시 한국에 머무르면서 치료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집중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증상만 완화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는 저에게 좀 특이한 제안을 했었는데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한산 근처에 거처를 잡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봤자 똑같은 서울 대도시권인데 공기질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말대로 북한산 근처 집을 빌려 살아보니 맑은 공기의 힘이 바로 실감되더군요. 제가 대기오염이 심한 런던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런던에서는 몽롱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깨곤 했습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전 9시가 넘어갈 즈음 병원에 가 재활 프로그램을 받곤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운동 훈련을 비롯해 호흡법 훈련 심지어 기침하는 법까지 다시 배웠습니다. 의사는 저 같은 COPD 환자들은 기침과 가래를 일상적으로 겪는데 가래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폐렴 등 합병증에 걸리기도 쉽다고 했습니다. 가래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기침법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죠.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저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의료기술이 더 낮을 거란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환자인 제가 느끼기엔 한국이 훨씬 치료 프로그램도 체계적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쯤 지나자 몸이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예전과 달리 몇십 분 이상 걸을 수 있었고 기침과 가래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을 부모님과 외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다시 영국으로 간 저는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영국 공항 바깥으로 나온 순간 저는 공기가 탁한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돌아오면 다시 제 몸이 더 나빠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 다닌다고 해도 한국에서 받던 것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을 게 뻔했죠. 부모님과 외할머니는 무척 당황하셨지만 제가 이유를 말하면서 설득하자 곧 이해하고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간 저는 서울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더 좋아지자 병원에 방문하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집에서 의사가 알려준 호흡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한국에 머무르면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생각입니다. 어둑어둑한 골목, 한국인 남성이 어딘가로 다급하게 걸어갑니다. 그 뒤를 덩치가 큰 캐나다 남성이 바짝 뒤쫓더니 한국인 남성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패로 보이는 남성들이 한국인 주위를 에워싸지만 그는 오히려 훈계를 하는데요. 그의 태도에 캐나다인이 화가 났는지 주먹을 크게 휘두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캐나다인 레이든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레이든이라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정말 유복했는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 잘 되어갔거든요. 심지어 미국에 부동산을 많이 사두실 정도였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더군요. 미국에서 발생한 리먼 사태로 인해 부동산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국인이셔서 캐나다보다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편하다며 항상 미국에 계셨습니다. 빚도 재산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부동산 서류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밖에 없었죠. 캐나다에 있는 집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셨는지 집을 판 돈으로 주식을 하셨고 그 결과 저희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던 아버지는 말 그대로 밖에 나앉았고 캐나다에 있던 어머니와 저도 문제가 되었죠. 다급하게 아버지께 연락을 했으나 그 어떤 수단으로도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겠다고 저를 두고 떠나시더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혼자가 된 저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거리에서 살게 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어두운 곳들을 찾아다니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아이들이 모이기 마련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들에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싸우는 법을 알려주더군요.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심한 아이들을 약을 팔기도 했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내일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들과 형제처럼 지냈고 아무 희망도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저희를 보면 도망가거나 침을 뱉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폭력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도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총이나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평소에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곤 했습니다. 항상 동양인을 골랐는데 겁이 많아 협박만 해도 돈을 주고 사라지기 때문에 일이 쉬웠거든요. 그날도 중년의 동양인 남자가 지나가기에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 제가 돈을 요구하자 그의 주변으로 제 친구들이 서기 시작했죠. 그는 놀라기는커녕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진 저는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원래는 주먹에서 타격감이 느껴져야 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 왼쪽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동양인 남자가 제 주먹을 피하고 저를 공격했던 겁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주춤거리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에게 다시 주먹질을 했죠. 남자는 제 주먹을 당연한 듯이 피하고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씩씩거리는 저를 향해 뜬금없이 자신의 체육관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맷집이 강하고 투지가 있는 게 보기 좋다면서요. 저는 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지만
자신의 체육관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니 돈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돈을 몰래 훔치려는 생각으로 좋다고 했죠. 그는 제가 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놀라다가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체육관이 있으면 사람이 오긴 하나 싶더군요. 안으로 들어가자 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와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다양한 인종이 있더군요. 사실 동양인들만 즐비한 곳에 저를 데리고 갈 줄 알았거든요. 체육관 한편에는 트로피와 남자의 젊은 시절로 보이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아마추어 선수로 있던 복서더군요. 그제야 제 주먹을 쉽게 피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기초를 다지자며 줄넘기를 시켰습니다. 줄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저는 카운터나 보는 일이 아니었냐며 반항했으나 자신의 신임을 얻으려면 신체가 튼튼한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운동을 계속시키더군요. 튼튼해 보여서 데려온 것 아니었나 싶었지만 굳이 말다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운터는 보지 못하게 하면서 잡일은 다 시켰습니다. 수건을 빨게 하기도 하고 체육관 청소를 시키기도 했죠. 혼자서 그 많은 잡일을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요령도 생기고 성취감도 느껴졌습니다. 체육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저를 칭찬해 주더군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그런지 아직도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더군요. 체육관 일을 마치면 항상 제가 속해 있던 그 무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관장님의 신임을 얻어서 돈을 훔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죠. 친구들은 굶주림으로 힘들어했기에 관장님이 간혹 챙겨주시는 음식을 친구들에게 건넬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소년가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 나날의 어느 날 관장님이 저에게 어디서 잠을 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얼버무리자 원래 있던 무리와는 어울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가족 같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관장님께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관장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가족이라도 자신을 망치는 사람은 가족으로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고픈 마음도 있었으나 나가봤자 갈 곳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장님은 말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성실히 일하는 저를 보고 신임하게 되었다며 카운터도 맡기고 체육관에서 잘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죠. 솔직히 이렇게 빨리 신임할 줄 몰랐거든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돈을 빼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평소에는 들지 않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며 관장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싶지 않더군요. 당장 오늘부터 지내라는 말에 저는 내일부터 지내겠다는 말을 하고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 친구들은 도대체 언제 신임을 얻는 거냐면서 그냥 나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기다려달라는 말을 할 뿐 관장님이 하셨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으로 밤을 지새워서인지 저는 다음날 늦게 체육관에 도착했죠. 관장님은 신임받자마자 늦으면 어쩌냐며 평소에 호탕한 웃음을 보내시더군요. 그때 제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친구 중 하나인 마크가 서 있더군요. 당황한 저는 마크를 붙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마크는 다짜고짜 관장의 돈을 언제 빼돌릴 거냐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자 신임받는다는 말을 다 들었다면서 저를 받아준 친구들을 배신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죠. 마크는 씩씩거리면서 저를 때리더군요. 저도 제 마음을 확신하지 못해 혼란스러웠기에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관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는 마크에게 그만하라면서 뭔가 뭉치를 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돈 뭉치더군요. 저는 배신한 적 없다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돈을 요청했었다며 관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관장님은 평소에 미소를 보여주시며 마크에게 힘들 때 언제든 와서 쉬라고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앞으로 체육관에서 일하기로 계약해서 친구들에게는 못 갈 것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마크는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쥐었지만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리에서 방출된 것이라는 생각에 울고 있자 관장님은 평범하게 살라며 저를 다독이셨죠. 그날 저녁 링 위에 이불을 깔아놓고 관장님과 누웠습니다. 관장님은 원래 집에서 주무셨지만 그날은 저를 위해서 남았던 겁니다. 관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며 제 속마음을 쏟아내던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장님은 성인이 되지도 않은 제게 고생한다며 위로해 주셨죠.
저는 관장님 덕분에 나쁜 일에서 손을 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마크가 또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는 다른 몇 명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총이라도 구해온 건가 싶어 긴장하는데 마크는 쉴 곳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항상 저희가 있던 구역이 재개발 때문에 부서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으나 관장님은 괜찮다며 제 친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관장님은 그들에게도 운동을 가르쳐주고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는 등 자선단체가 할 만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까지 개과천선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일과는 연관이 없었던 사람처럼 성실하게 지내게 되었죠. 성인이 되면서 각자 돈을 벌 수 있는 더 먼 곳으로 향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 또한 사정상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관장님 덕분에 성실히 살아가던 저는 헬스장을 하나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장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아프시다니 저는 황급히 관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쇠약해진 관장님이 계시더군요. 말을 들어보니 폐암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 수술을 진행해 드리려고 했으나 이미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저희는 자식처럼 그의 곁에 모였습니다. 우연히 들었지만 관장님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헤어져 방황하시다 복싱 선수까지 되시고 결국 여기까지 오신 거였죠. 저희랑 방황하던 시절이 비슷하셔서 받아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관장님 곁에서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받들고자 저는 현재 방황하는 청소년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신체가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말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관장님이 그립습니다. 저는 호주의 멜버른에 사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 있으면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당이냐면 특이하게도 한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한식당을 한다고 하면 전혀 특이할 게 없지만 저는 호주에서 평생 산 백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식당 주인이라고 하면 간혹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식 중에서도 어떤 한식을 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식당은 포장마차 스타일입니다. 포장마차에서는 무엇을 팔죠? 한국인분들께는 익숙할 골뱅이 무침, 꼼장어, 쭈꾸미 볶음, 새우구이, 돼지 껍데기, 김치찌개, 닭똥집, 계란말이 등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과 술에 곁들이면 좋을 안주를 팔죠. 한국에서 산 적이 있거나 한국과 대단한 인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식당, 그것도 포장마차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호주의 자영업자 에릭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원래 저는 평범하게 브런치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흔하디 흔하고 가게도 많지만 제 가게가 있는 곳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매출 걱정은 할 필요 없었죠.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찾아가는 유명 맛집까지는 아니었고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동양인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에도 동양인들이 많아졌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온 지 3분도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정말 크게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화를 내는 줄 알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소리가 컸던 거예요. 주문을 할 때도 목소리가 컸지만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대화할 때는 귀가 다 아플 정도였습니다. 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았던지 중국인들이 참 많이도 먹으러 오더라고요. 기존보다 매출이 확 뛰어서 몹시 바빠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좋긴 했지만 갈수록 중국인 손님들이 아니면 오지를 않더라고요. 중국인들 사이에서 제 가게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갈수록 더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드는 것 아니겠어요? 목소리 큰 중국인들만 바글바글해서 식사 시간에는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가게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이 화장실을 세상 더럽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기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기를 써놓고 물을 안 내리는 건 기본, 세면대에서는 뭘 하는 건지 물난리가 나 있었고 어디서 묻혀왔는지 모를 모래도 여기저기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도 그냥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음식 만들다 말고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그러면 음식 언제 나오냐고 아우성이어서 청소를 하다 말고 나가야 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몇 있긴 했지만 그들만으로는 그 많은 중국인 손님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장실을 그냥 두면 그 중국인 손님들이 화장실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음식 만들다 말고 화장실가 청소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급한 주방 일 마치고 나서 숨 돌릴 틈도 없이 화장실로 뛰어가 청소를 하고 그 짓을 3일 정도 해보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전문 파트타이머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먹고 떠난 자리는 또 어찌나 지저분했는지 천으로 된 의자에 음식이나 오물을 묻혀놓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래서 나중에는 오물이 묻지 않는 의자로 바꿔야 했다니까요. 한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매출이 많이 올라 무척 기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조금씩 여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쁜 사이클에 적응이 되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손님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 많던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여행지가 바뀌어서 전부 다른 곳으로 몰려가 버리기도 했고 그들 자신이 거리를 더럽혀 놓은 바람에 그 누구도 놀러 오기 싫게 만들어 버린 탓이었죠. 거기에 더해 기존에 호주에 살던 일부 중국인들이 주변에 식당을 차렸는데 그 식당의 위생 상태가 너무 더러워 그나마 이 관광지에 들러주었던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뚝 끄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국물에서 머리카락이나 벌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우연히 본 주방 벽에 더러운 게 잔뜩 묻어 있었다는 등의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벌인 만행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였는데요. 무엇보다도 곤란했던 것은 더럽혀진 거리였습니다. 중국인들은 도대체 길을 가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인지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거리가 이렇게까지 더러워진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평범한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묻은 용기나 오물이 묻은 것, 오물 그 자체를 갖다 버리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관광객이 끊기게 되자 식당은 물론 숙박업소들을 비롯한 상권 전체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식당을 열고 가장 처음 한두 달을 빼고는 적자를 기록한 적 없이 쭉 상승곡선을 그렸던 제 식당인데 중국인들이 한바탕 휩쓸고 간 뒤부터는 매출이 반토막이 난 수준을 넘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도 몇 달은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사람이 몇 명 올까 말까 한 날들이 계속되자 정신을 잃을 것만 같더군요. 결국 직원들을 한 명씩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직원이 한 명도 없이 저만 남았는데도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어놔서 버틸 수 있었지만 열심히 모은 돈이 불어나긴커녕 떨어져가니 속이 쓰려서 식당 운영을 계속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기만 했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주변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치웠지만 며칠 지나면 또 쓰레기로 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려했던 대로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더 암담해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걱정할 겨를이 없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에는 저도 문을 닫고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을 다른 곳에서 새로 열든 어쩌든 그 생활을 계속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일단 식당을 팔기 위해 부동산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웬 중국인 여성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쓰레기를 줍고 빗자루로 쓸고 혼자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쓰레기를 버려 거리를 더럽히는 것만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치울 줄도 아는 거였어요. 저는 그녀 주변에서 함께 청소를 했고 그녀와 대화도 했습니다. 못 보던 얼굴인데 이사 오셨어요? 아니면 가게를 여셨나? 네, 안녕하세요. 이 앞에 곧 가게를 열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안 것은 그녀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어지를 줄만 아는 중국인이 그럴 리가 없죠. 그녀의 이름은 경선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호주에 와서는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었죠. 상권이 죽어가는 중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곳에 가게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초치고 싶지 않고 결국에는 남의 일이라 가타부타 말은 하지 않았고 어떤 가게인지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식당이라는 겁니다. 무슨 식당인가 했더니 한식당이래요. 한식당인데 약간 특이한 한식당이라고.
지극히 한국적인 식당이라고 하기에 궁금해졌습니다. 한식을 파니까 당연히 한국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었고요. 인사도 나누었겠다. 다음에 오픈하면 방문하겠다고 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가서 식당을 내놓았고 한동안은 그냥 일 생각하지 않고 푹 쉬었어요. 그랬더니 고생해서 망가진 몸이 슬슬 나아지더군요. 몸이 건강해지니 정신도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맑은 정신으로 궁리할 수 있게 됐어요. 아마 원래 제 가게가 있던 곳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서 일해야 할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가게 쪽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이웃한 가게 사장들도 만나고 경선 씨의 가게에 방문하기로 약속도 했었으니까요. 사장님들은 다들 제게 오랜만이라며 가게 팔았다는 소식 들었다며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요새는 그나마 다시 장사가 되고 있어요. 에릭 씨도 좀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부터 이미 거리가 사뭇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와 다르게 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요. 중국인들보다 백인이 더 많았죠. 다시 말해 중국인들이 몰아치기 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상황을 이렇게 과거로 되돌린 것은 다름 아닌 경선 씨였어요. 내 상권 망해가던 거리에 한식당을 냈다던 그 사람이요. 그 가게가 요새 말도 안 되게 잘 되고 있다기에 궁금해져서 곧장 그녀의 가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은 아니던걸요?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이 들어가서 경선 씨를 찾았어요. 그녀는 한 번밖에 안 본 저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했고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죠. 경선 씨는 가게가 잘 되어서 무척 기쁘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요. 그랬더니 경선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 식당의 컨셉은 포장마차인데 술을 마시러 오는 곳이라 저녁부터 손님이 무지하게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있어 보았는데 경선 씨의 말대로였어요. 사람이 물밀듯 밀려들더군요. 동양인, 백인, 흑인 등 많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을 시켰습니다. 돼지 껍데기, 김치찌개, 닭똥집, 계란말이. 처음에는 낯설어서 이상했는데 맛을 보니 아주 맛있었어요. 술을 곁들이니 무척 기분도 좋았고요. 이런 매력이 있어서 이 가게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선 씨에게 이 컨셉이 탐난다고 말하면서 좀 떨어진 곳에 포장마차 가게를 열어도 되겠냐고 하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장 다음 가게 컨셉을 포장마차로 정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두 달 정도 후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런 음식은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기도 하고 다소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 걱정이 무색하게 제 포장마차도 엄청나게 잘 되었어요. 다행히 중국인들은 오지 않았고 매너를 지키며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으러 온 사람들만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원래 하던 브런치 카페보다 특색이 있어서였는지 인기가 더 많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 지난 지금은 제가 요식업으로 아주 대박을 친 수준이 되었네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선 씨의 덕이 참 큰데요. 이 자리를 빌어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릭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릭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